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자유한국당 공보실에서 황교안 당대표의 대국민 호소문을 2019년 12월 26일자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전체는 12단락으로 된 그런 글입니다. 이것을 함께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제 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주사바늘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 망쳐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막아내지 못한 채 병원에 실려온 무기력한 제 자신을 석고 대죄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지율이 대폭 떨어진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마지막 전투를 피하여 병원으로 달아나서 내놓은 그런 호소문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막아내지 못한 이라고 한 것은 그 예감은 적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장을 먼저 분석해 보기로 하죠. 제 몸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주사바늘의 고통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막아내지 못한 채 병원에 실려온 무기력한 제 자신을 석고대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석고대죄하는 것은 주사바늘의 고통 그것과 병원에 실려온 무기력한 황교안 대표 자신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문장을 잘못 쓰고 말았다. 아마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문장부터 잘못 썼다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주사바늘의 고통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괴로움 또 그런 한탄 이런 것으로 석고대죄할 대상은 아니죠.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은 도와주세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고대죄하면서 도와주세요라는 비명 섞인 호소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아내지 못한 채 병원에 실려왔다 한 점에서
이 당시 이것은 12월 24일 현재인데 황교안 대표는 전쟁에 패배했다 하는 것을 이미 그 결론을 내렸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12월 24일 그 당시는 아직은 전쟁 중이었고 이렇게 막아내지 못했다. 전쟁에 패배했다 하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때가 일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석고대죄는 왜 하는가? 그것은 병원에 실려와서 석고대죄한다. 전쟁터 그 전투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석고대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장을 잘못 썼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 큰 어른이 주사바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무슨 장기 요양을 하고 장기 투약을 하는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 그런 소설 같은데 혹은 그런 실화 같은데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황교안 대표는 한국 남자이고 성인이고 그리고 또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주사가 그렇게 무섭고 고통스럽구나. 특별히 그런 어떤 그 핸디캡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황교안 대표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중병에 걸려서 치료 중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앞에 그 만신창이가 되고 주사바늘 이런 이야기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고 병원에 실려왔다 하는 표현에서 그가 또 의식을 잃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또 119가 출동했던 것인가 이런 의문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원의 보도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2월 23일 불법적인 의사 진행으로 이것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것을 가리킵니다. 불법적인 의사 진행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어제 12월 23일 딱 뚫린 순간에 힘겹게 버텼던 것이 무너져 버렸다.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신력이 무너졌다. 멘붕이 왔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그 핵심 관계자가 했다는 이 말은 이어집니다. 오늘 12월 24일 아침 황교안 대표의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도 빠져 병원에 안 가겠다는 것을 간신히 설득했다. 그래서 설득해서 가라고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정신적인 어떤 충격으로 쇼크 상태에서 지금 멘붕이 왔다. 이런 것이고 그러나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실려간 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농성 때 추운 날씨에 찬 바닥에 발목이 닿아서 복사뼈 안에 염증이 생겼다. 이번에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주된 질환은 바로 염증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12월 24일에 입원을 했고 이 호소문을 낸 것은 12월 26일 그러니까 입원 3일차 정도 되지요. 그래서 만신창이라든지
몸을 파고드는 주사바늘의 고통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잘 맞지 않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떻든 제1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멘붕이 왔다. 그리고 주사바늘이 무섭다. 그래서 그냥 도와달라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석고대죄라는 말이 나와서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석고대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의로 쓰이던 그런 베옷을 입고 근정전 돌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이마로 그 돌판을 내리치면서 죽여달라,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죄하는 사죄 방식을 석고대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그 과거 기록을 보게 되면 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석고대죄를 하면서, 또는 동궁이나 그러니까 이제 왕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석고대죄를 하면서 이마가 깨어져서 피가 흐르고 추운 겨울에도 밤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행위를 계속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잘못을 빌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관계없는 여자를 보내서 이 말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석고대죄는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 몸을 바쳐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석고대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없는 여자를 보내서 황교안 대표가 말로 석고대죄를 한다 하는 그 말을 전달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석고대죄도 뭐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그런 말을 썼을까? 국민들로서는 조금 더 그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그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게 이렇게 하는 행위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석고대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더더욱 석고대죄할 테니까 무엇을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석고대죄는 그냥 자기 생명을 통째로 바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석고대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바라고 해서는 결국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자기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 했을 때 그것을 만류하고 중간에 정지시키는 이런 전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4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해괴한 연합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서를 들고 선거법 날치기를 위해 위세를 부리며 당당하게 국회 본회의장을 장악하려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들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거법이 통과된 후에 대한민국이 처할 상황이 두렵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이 두렵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마저 완전히 틀어지고 이 나라를 좌로 몰아갈 그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이런 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겁에 잔뜩 질려있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겁먹은 황교안, 그는 차라리 당직을 내버리고 집으로 달아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호소문에서 황교안 대표는 몇 차례 일관되게 1 더하기 4, 1 플러스 4 연합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 플러스 4 연합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표가 이와 같이 시사에 무지하다. 현재 선거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하면서도 그 싸우는 상대가 누군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1 플러스 4라고 한다면은 1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본 것이고 4를 나머지 정당 4개로 본 것,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러나 이렇다면은 이것은 완전히 무지한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 등을 통해서 본 것은 아마도 4 플러스 1 협의체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4 플러스 1 협의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런 정당 4개와 대한신당이라고 하는 아직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운 그런 주체를 포함했기 때문에 굳이 4와 1을 구분했던 겁니다. 이것을 1 플러스 4라고 부르는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소문 두 번째 단락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무식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막아주십시오. 저와 자유한국당 그동안 몸이 부서져라 싸웠습니다. 국회에서도 싸웠고 국회 밖에서도 싸웠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2대 악법의 저지를 위해 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과 14일간의 국회 농성을 하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규탄대회를 열면서 국민들과 함께 처절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선거법 개혁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급행열차의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황교안 대표는 국민 여러분, 제발 선거법을 막아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렇게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이 모든 것이 시작은 하고 흐지부지 끝내고 또 다른 것을 시작하고 이런 것의 연속이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그는 흐지부지를 반복해왔다. 이것이 밖에서 보는 평가입니다. 본인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는 자유한국당과 국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탄대회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열었던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 그 주체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만일 근래의 이 매일 한 규탄대회가 자유한국당이 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 현재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이 있죠. 법적 책임을 질 부분도 있고 그것을 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좀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것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법을 막아주세요 한 그 국민 그리고 규탄대회를 계속해 온 실제로 지금까지 투쟁을 한 국민 이것을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혼동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지지도가 100%라고 오해하고 있는가? 이런 갖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국민에게 선거법을 막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냥 도움만 요청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데 국민에게 이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지요. 만일 그곳을 지켜야 할 군대가 그곳을 지키지 않고 주민이 지켜라 하면은 그곳은 반드시 뚫리고 만다. 이런 겁니다. 선거법 개악이라고 하는 지금과 같은 결국은 패배하고만 이것이 12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겨난 일은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죠. 벌써 1년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2019년 꼬박 돈은 돈대로 쓰고 흐지부지 중도 포기를 반복해놓고 이제 와서 누구에게 이런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가? 비판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급진적인 좌파 세력들이 안정적으로 국회에 진입하여 장기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자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그 우파 정권의 성과라고 할 것이고 급진 좌파를 척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오히려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서 급진 좌파 세력이 국회에 대거 들어올 수 있었다. 지금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어째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헌법이 정당 해산을 할 정도로 비민주적인 정당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급진 좌파. 그것이 어째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늘었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밝혀야 할 겁니다. 우선 국회에 들어온 그러한 급진 좌파 정당이 어느 것이냐? 아니면은 통합진보당 같은 그런 급진 좌파 그룹이 지금 국회에 있다는 것이냐? 지금은 분명히 그것과는 색깔이 다른 그런 방향의 좌파 정치 세력이 있는 것이지 통합진보당과 같은 그런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정말 정치에 대해서 혹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단락 나머지 부분을 같이 보기로 하죠.
입법부 장악하고자 시도를 해왔다. 그 이후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이 필요한데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는 이 숫자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들은 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를 확보하려고 꼼수를 부렸습니다. 연동형이라는 선진적인 느낌의 용어를 포장지로 사용하면 생업에 바쁜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꼼수이고 위헌적인 계악입니다. 국민들은 대충 들어도 잘 모르는 존재라고 이렇게 대충 보고 넘어가는 이런 태도는 21세기에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국민은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께서 투표하신 비례대표 투표가 최대 80%까지 사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표가 사표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뽑는 데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인데,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말하는 것이죠. 정당 투표 80%가 사표로 된다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연동형이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주장한 내용들은 그 자료, 그 근거가 조금 신뢰하기 어렵지 않은가, 아니면은 좀 더 상세한 정보가 보충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법 개정의 소용돌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 선거법대로라면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국회의원들의 검찰청 출두, 의원들 간의 거친 설전, 또 제1야당 당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등의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해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싸웠던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 또 책임 문제, 이런 것이고, 이번 선거법이 의결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또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고친다, 이것이 계속 돼야만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날 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승패를 건 싸움에 불과하다. 당연히 패배하면 큰일 나는 싸움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는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혹은 기록의 과거와 현재, 이것을 상당히 혼동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정의당을 비롯한 해괴망측한 이름의 정당들이 100여 개 이상 속출해서 선거제도가 희화화되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정당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은 상당히 느긋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처럼 다급하고 또 이로 인해서 당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존폐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이 조롱할 것이다. 선거제도가 우스꽝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은 확실히 이거 남의 일이다. 본인은 별로 마음이 없다.
이렇게까지 보이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정당이 100여 개 이상 생긴다. 그러니까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된다. 이런 것이 되는데 그것이 웃기는 일은 아니다. 이것이 희화화된다. 선거제도가 희화화된다 그러면은 선거제도를 우습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좀 다른 정당이 많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우리는 어차피 다수정당제를 취하고 있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가야지 작은 정당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듣기는 좋지 않죠. 게다가 이 비례한국당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해괴망측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황교안 대표 스스로 그렇다면 비례한국당 카드라고 하는 현재로서는 수적으로 열세인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비장의 카드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버리는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또 흐지부지 하는 것인가 이것이 걱정이 될 겁니다. 이제 6번째 단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한국당은 결코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인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결국 민주주의가 죽고 선거가 죽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황교안 대표는 병원에 누워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히틀러의 나치당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한 후 독재와 전쟁의 광기를 내뿜었던 것처럼 이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를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나치당처럼 그렇게 절대 다수당이 돼가지고 거의 독재를 하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선거법 통과되면 총선은 좌파 압승인 거냐? 황교안 대표 말로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면 안팎으로 나라가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막아설 것입니다. 저는 결코 대한민국이 또 여러분의 미래가 짓밟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선체로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독재와 폭정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망국으로 가는 기차에 같이 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함께 막아냅시다. 어차피 이 호소문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결전이라고 할까? 그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의 황교안 대표가 우파가 바라보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식으로 처신했고 어떤 식으로 싸웠는가. 지금 보면 그냥 말로 싸웠는데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결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선체로 죽는 한이 있어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 아마도 이 문장은 어디서 그냥 베껴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병원에서 계속 세워놓지는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막아서겠다, 싸우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1단락에서 제5단락까지를 보면은 징징대고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것을 보았죠. 그런데 제6단락에서 갑자기 용감해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보면은 그게 아니고 국민더러 싸워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국민 여러분의 미래가 짓밟힌다. 황교안의 미래가 아닌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국민 여러분, 당신들의 미래가 짓밟히는데 나 황교안은 그것을 참을 수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도와달라. 국민이 와서 싸워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황교안의 미래는 아니고 당신들의 미래가 짓밟히는 일이니까 당신들이 나서서 싸워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자기 자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 이것을 자꾸만 어떤 하나로 보지 않고 구분을 하는 문재인 씨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들은 특별한 종족이고 귀족이라든지 왕족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국민과 통합이 될 리도 없고 보수 대통합이 될 리도 없죠. 하여간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표현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살펴야 할 겁니다. 선체로 죽는다 하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 따로 행동 따로 그런 것이죠. 게다가 황교안 대표 이번에 보면은 중병도 아니죠. 발목뼈의 염증 그리고 말하자면 심약해서 충격받아서 이런 건데 병원에 가는 모습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본인 말로는 두 번 다 실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식하기 전에 건강진단하면서 영양제 맞았다 하는 뉴스가 파다하게 나왔었는데 어떻든 그것을 비난할 것은 아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병원에 가는 모습을 벌써 한 세 번째 최근에 국민들 앞에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약한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정치 리더로서 숨겨야 할 일, 자기가 잘못된 것이죠. 자기 몸이 아프면은 자기가 모자란 겁니다. 그것은 굳이 내서 떠버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냥 자기가 좀 불리한 그런 체력이 좀 남보다 뒤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든지 병약하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굳이 이야기할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이번 호소문에 보면은 아주 많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하지 않는 짓이고 더구나 성년자라면 하지 않는 일이고 게다가 그가 논리적인 그런 학문인 법학을 했다. 학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훈련을 한 사람이다 하는 점을 봤을 때도 아주 특이하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이 황교안 대표 자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재 그 싱크탱크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7번째 단락을 보기로 하죠. 지금 자유한국당 바깥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들 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흩어져서 싸워서는 저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열해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처음에 원래 크기의 정상적인 비스켓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봅시다. 그러면 조각이 나죠. 이것을 분열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조각조각 만들어진 비스켓이 지금도 조각조각으로 있을 때 이것은 분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논리적으로 잘못된 문장이다. 왜 논리적으로 잘못되는가? 논리적으로 이 선우라든지 혹은 이와 같은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데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선거법 저지, 좌파독재 저지를 위해 머릿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은 다 비웁시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황교안이 말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같은 생각이고 무엇에 비해서 다른 생각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장벽을 딱 만날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이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것과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른 것을 가지고 다 비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이라는 것이 중심축입니다. 그래 놓고는 다른 생각은 다 비워라. 결국은 나를 따라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단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는 위기에서 통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애초에 남을 모르면 남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줌 생각의 차이는 다 덮고 힘을 합칩시다. 그 한 줌 생각의 차이는 황교안의 생각일까? 아니면은 상대방의 생각일까?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한 줌짜리밖에 안 되는 것일까? 이게 좀 심각하죠. 그리고 뭉쳐서 선거법 막아내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자유한국당에 계시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또 저 황교안과 함께 어깨를 맞대며 죽음을 각오하고 이 폭정을 막아냅시다. 아무튼 이 제7단락을 보면서 지금 통합해야 할 그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세력, 그 정치 세력의 리더, 구성원들이 보면은 억장이 무너진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머리에 든 게 없는 이런 인간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밖에서 이 좌파 정권과 싸우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서 뭉쳐서 선거법을 막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상대방이 한 줌 생각의 차이를 비워라. 다른 머릿속에 있는 다른 생각은 다 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 줌이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 그것은 자유한국당과 밖에서라고 했으니까 합쳐지지 않고 밖에서 독립체를 유지하는 그 이유, 그것을 겨우 한 줌짜리로 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박근혜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그 주장이 한 줌짜리라는 것이냐. 그러면 그거 그냥 비워라. 이렇게 간단히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 비워지겠느냐.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박근혜 청와대 복귀를 주장도 합니다. 그들 자신은 그것이 결코 한 줌짜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뿐 아니라 탄핵 찬성파를 처단하자는 주장이 유행처럼 그렇게 퍼져는 있습니다. 그 그룹이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 또한 황교안 대표는 한 줌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이거야말로 요즘 자주 듣는 타는 불에 기름 부은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코 이래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나를 버리고 남하고 같이 협조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버리고 나한테 와서 협조하라, 그저 그런 주장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째 단락의 그 마지막 부분에 여러 이유로 자유한국당에 계시지 못한 많은 분들, 이렇게 참 눈치 보듯 쓴 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장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유한국당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좋은 곳이고 여기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거기에 있지 못한다. 결국 자유한국당에 있지 못한 마이너 그룹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자세가 틀려먹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저 황교안을 위해서 그 마이너 그룹이지만 백의종군할 은혜를 내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여러 이유로 자유한국당에 계시지 못한 많은 분들도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또 저 황교안과 함께 어깨를 맞대며 죽음을 각오하고 이 폭정을 막아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마이너 그룹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 그 라벨을 붙여서 마이너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와서 명예롭게 싸우다 죽을 기회를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이가 없다 할 겁니다. 왜 죽을 일에만 부르느냐? 그런 일은 황교안 당신이 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8번째 단락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오늘만은 분열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마치 그 기도문과 같은 느낌이 든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낍니까? 게다가 국민 여러분하고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라고 하면서 오늘만은 하나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허락해 주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오늘만은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날짜가 지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는, 그러면은 지금은 하나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어째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인가? 그렇게 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저 황교안과 함께, 이 저 황교안이라는 것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그 수호자, 혹은 무슨 선지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자유우파의 방어막을 함께 만듭시다. 그러면 앞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고 자유우파에 한정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당의 울타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다
다 걷어내고 함께 맞서서 싸웁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당의 울타리라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당의 울타리가 있고 또 다른 정당들도 당의 울타리가 있겠죠. 그러면 당의 울타리를 걷어낸다고 했으니까 가장 먼저 자유한국당의 울타리를 걷어내야 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낸다 하는 것은 당이 사라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당이라고 하는 어떤 선이 없어진다. 남이 가져도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공유 상태로 바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 순간 이제 당대표는 없어질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하고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도 딱 이런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설치되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자유한국당의 비대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범우파의 비대위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비대위, 그것을 더 확장해서 범우파 비대위로서 아예 자기의 정당 자체를 죽이고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호소문이 자유한국당 전체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인가, 그렇지 않으면 황교안 대표 혼자만의 어떤 폭거인가. 왜냐하면 당의 입장에서는 당의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당명을 버리고 당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나머지 문제는 대단한 문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논은 했는가, 혼자만의 생각인가, 이것도 내용을 밝혀야만 할 그런 부분입니다. 제 9번째 단락입니다. 청와대, 민주당 똑똑히 들으십시오. 끝까지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여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그래서 기어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각오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짓밟고 지나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오늘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앞에서 끝까지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숫자와 힘으로 A and B로 이렇게 병렬을 시키면 틀린 내용이 됩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것은 당연히 숫자로 표결을 하죠. 그것을 다시 말해서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숫자 곧 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숫자와 힘으로 그러면 물리력으로 라는 것이 돼서 사실에 반하게 되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는 만일 표결로 선거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자유한국당을 짓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또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단계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국회 앞에서 나를 밟고 가라 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됐다면 이런 말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농성은 이미 풀어버렸죠. 황교안 대표가 입원함으로써 이것이 그 다음날 풀어졌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을 밟고 넘어간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지키던
그 담장을 지키던 자유한국당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그저 편하게 들어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베끼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자유한국당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9번째 단락 내용을 보면 마치 죽으면서 하는 유언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자유한국당을 해산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진 해산을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죽지만 현명한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도 보이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이번에는 패배하고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을 해줄 거다. 그렇게 믿고서 백기를 그냥 쉽게 들어버린 것인가. 국민을 믿고 총선 때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병원에 가버린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번에 이 호소문에서처럼 그렇게 아주 급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은 다 헛소리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을 한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어차피 국민이 심판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9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서 제대로 써줬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10번째 단락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이 최근 몇 년 잠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여기에서 이 잠시라는 말은 문맥에서 어울리지 않죠. 최근 몇 년이 어떻게 잠시가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 년이 지났어도 몇 년은 잠시가 될 수 없는 긴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소문에서는 몇 군데 이렇게 잘못 들어간 그 표현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좀 졸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지혜로 좌파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소위 1+4라는 좌파들이 어떠한 해괴망측한 안을 들고 오더라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 10번째 단락은 좀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이거 총선에 임박해서 했다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대단히 좀 이상한 그런 단락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왜 자유한국당은 연패를 계속하고 있는가? 선거마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 절차라든지 논의하는 과정이라든지 하는 데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정당의 내부 규율에 따라 정당을 운영하는 것도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려고 황교안 대표가 노력을 했는가 질문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나날이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혹시 그것이 박근혜 때문인가? 문재인 씨처럼 모든 것을 박근혜 때문이다 이러고 있는가? 그런데 박근혜 탓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겁니다. 박근혜도 문제고 친박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황교안 대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지금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10번째 단락에서 자신만만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 뻥이었다. 그리고 혹은 거짓이었다. 이것이 이미 판가름이 났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아무튼 그 호소문 자체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를 상세히 살펴보기는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이 내용을 보면은 선거법 통과를 시키지 않을 충분한 힘이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호소문을 보는 순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그러면 잘 막아봐라. 다 막고 나서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또 선거 전략을 잘 구사해라. 그러면 당연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자신이 없겠죠. 물론 10번째 단락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헌법과 법률 또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이 괴물 같은 선거법 개혁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번에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통과 안 시킬 충분한 힘이 있다. 안심해라 하더니 이제 통과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면 저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라도 막는 것이 저와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10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이래놓고는 황교안 대표는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목적의식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인가?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용지물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을 황교안 대표 자신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서 황교안 대표가 횡설수설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단락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조증,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울증, 이것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멘붕 상태가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막을 힘이 충분하다 하는 것은 그러면 거짓인가?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이미 이 10번째 단락 여기에서 보면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싸워보겠다 하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하고 그렇게 인연이 아름다운 인연만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이런 부분은 참 어이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11번째 단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제라도 그만하십시오. 연말은 다가오는데 가가호호 민초들의 한숨이 흘러나오고 나랏일의 어지러움은 갈수록 쌓여만 갑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도대체 제1야당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문재인 씨의 친구로서 하는 이야기인지 좀 갈피를 잡기 어렵죠. 어떻든 나랏일의 어지러움은 문재인 씨가 걱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가호호 민초들의 한숨이 흘러나온다 그러는데 이 민초라는 이야기는 국민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 비민주적인 용어고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찮은 혹은 장사미사, 감나물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제는 그 외교까지 여기에서 언급을 합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하루하루 조심스레 국정을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히는 일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여기서도 이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루하루 조심스레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 황교안 대표의 그 국가관, 외교관이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좀 실망을 느끼게 되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조심스럽게 지내야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그렇게 기술이나 안보에서 선도적인 입장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더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부족하더라도 대등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 실력, 그것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조심해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심하고 그릇이 작아서야 어디 대선 후보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 쪽이든 당신들 편이든 간에 국민들을 충분히 힘들게 했으니 이쯤에서 그쳐주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을 저만치 띄워놓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국민의 마음이 우리 쪽, 자유한국당 쪽이든 아니면 문재인 씨, 당신들 편이든 간에 국민을 힘들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장이 어떻습니까? 아주 귀에 익지 않습니까? 충분히 힘들게 했으니 이쯤에서 그쳐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가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 시 그것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곳이 지족 원운지 이 부분인데 을지문덕의 경우하고 황교안 대표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미 정신력이 무너진 패배자가 허풍을 치는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11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선거법 조작해서 정권을 연명하려 하지 말고 국정을 바로잡아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짜증 섞인 신경질적인 그런 그 내용이고
꽤나 여성적인 문트다. 그래서 시종일관 이 호소문을 보면서 왜 여기에서 이렇게 여성적인 것이 물씬 풍기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12번째 단락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정치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저를 잊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몸은 제 몸이 아니었습니다. 단식도 농성도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 옆에서 항상 함께 싸워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번째 단락의 앞부분입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는 그래 참 장하네, 기특하네,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해왔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나약한 어린아이를 보듯이, 그래서 뭔가 용기를 북돋워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정치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자기를 잊었고 자기 몸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갖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자기의 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사바늘이 무서워요, 그것도 잘 참고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는 이제 12번째 단락에 와서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단식도 농성도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참 철부지 응석바지 아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말로 목숨을 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단식이라는 것은 배고픔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다 두고 의지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적과 마주 앉아서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겠다 하는 것이 단식하는 사람의 그 행위로서 보여주는 그런 투쟁입니다. 그런데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힘이 들고 안 들고를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그 수준의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목숨을 걸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 본인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죽을 것 같아서 그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롭다, 힘들다 하는 것은 아주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하겠죠.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당 대표가 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집에 가라, 이러고 싶어집니다. 세상 사는 게 장난인 줄 알고 있다, 그렇게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 옆에서 항상 함께 싸워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거 황교안 대표,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왜 당신을 지키겠습니까? 국민이 왜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일개 정당의, 그것도 야당의 당대표, 또 얼마 있다가 나가야 될, 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지고 바로 쫓겨나야 할 그런 당대표인데, 아무리 명이 길어봤자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국민이 당신을 위해서 하고 당신을 지킨다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대단히 그 착각에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좌파 정권과 싸우고, 그래서 국민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제도, 거기에 어긋나는 좌파 정권의 정책을 황교안 대표가 주축이 돼서 자유한국당 출신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저지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긴 자에게 국민은 눈길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12번째 단락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다. 그런 겁니다. 혹시 시위했을 때 군중이 많이 모이니까 그 군중이 황교안 씨를 숭배해서 목숨 바쳐서 싸우려고 달려온, 그래서 자기의 사병, 자기의 충신, 이런 것으로 알았던 것인가?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도련님병, 왕자병도 아니고 도련님병이 아주 깊어진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제 몸이 제 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황교안 씨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되어 있더라. 그런 것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12번째 단락 뒷부분입니다. 저는 이 병실 안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제 옆에 서 계심을 느낍니다. 이제는 환각 상태까지 이른 겁니까? 옆에 국민들이 서 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최소한의 치료를 마치고 저희를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돌아가 다시 싸우겠습니다. 여기에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국민 여러분만이 유일한 믿음이고 희망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상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올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자기를 위해서 와서 목숨 바쳐 싸워달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면은 기뻐하겠지. 이러는 것인가. 어떻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이 맞죠. 대표님으로서 온갖 그 권한을 행사하고 또 대우를 받습니다. 그는 아직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감으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귀한 분이다 하면서 염증으로 입원을 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관계없는 여자를 보내서 대신 읽게 시키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국민 여러분 황교안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 병원에 가서 있으면서 이런 일을 한다면 그러면 당대표 자리도 자기가 누리고 대선 후보감 자리도 누리고 그리고 싸움을 국민에게 시키고 자기는 병원에 누워있고 이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대표 자리는 내놔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국민들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에게 내놔야 하겠죠. 어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되먹지 못하게. 이번 이 선거법은 국민들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 통과되면 국민이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황교안, 당신이 패배하는 전쟁이다 하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 보면은 단식할 때
단식하면서 얼굴에 선크림 발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번들번들했죠. 또 자유한국당 누구나 얼굴에 분 바르고 좋은 옷 골라 입을 그런 긴장감 없는 정신 상태로는 황교안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죽는다. 정치적으로 그냥 사망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선거법 관련해서 호소문을 보낸 것이 2019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12월 27일에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러라고 하지 않은 일을 한 셈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 호소문도. 그리고 문재인 씨의 입장을 상대방을 문재인 씨라고 했을 때 문재인 씨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너 실패했다 하는 것을 꼬박꼬박 선언을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매번 그랬다 하는 겁니다. 흐지부지 된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죠. 그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참조해보면은 한 번에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문재인 씨의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는 7종 7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상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매번 황교안 대표의 전략은 이렇게 맥없이 버려지고 망가지고 실패가 확인되더라.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황교안으로는 안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마주하고 있는 적에게 황교안은 전투력이 없다. 그들에게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 이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